어, 저희가 이제 미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배웠죠. 어떻게 보면 공학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 공업 수학 이렇게 하는 용어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연속적인 값들을 처리하는 방법론, 뭐 변화량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값들이 쭉 연속적으로 있는 이제 그런데 처리할 때 보통 이런 공업 수학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미분, 적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저희가 이제 파트 3에서는 선형 대수학이라고 해서 이산적인 어떤 값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이어져 있지 않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원소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 거 배울 때 항상 먼저 배우는 게 이제 벡터라는 걸 배웁니다. 이제 벡터를 다루고 그 벡터들을 절묘하게 잘 쌓아서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행렬 이렇게 되는데요. 너무 처음부터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워낙 내용도 우리 이번 공부에서도 꽤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기초적인 거니까 차근차근 따라오면서 배우시면은 실제로 이제 뭐 고등학교 때도 벡터라든지 기하 벡터 쪽을 공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하나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공부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걸 뭐 어디다 쓰려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까? 아, 내가 그걸 하려면은 그래서 이걸 하는구나. 그렇게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좀 더 수월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까요 그냥 막연하게 수학에 대한 공부만 하게 되면 좀 답답하죠. 저걸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 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에다 쓰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대수라는 게 이때 또 이제 선형이라는 말에 대해서 또 공부를 또 좀 해야 되긴 하는데 어, 일단 선형대수라는 것은 이제 리니어라는 거 있고 이제 알지브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수학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 선형대수 선형이라는 거 그러면은 리니어의 그러면 상대적인 말은 뭘까? 그러면 이제 넌 리니어 이제 비선형 이런 게 있죠. 그 뭐 리니어한 성질에 대해서 이제 또 계속 얘기 나오겠지만 리니어한 성질은 일단 하나만 알아두죠. 우리 함수를 공부를 했으니까 함수를 공부할 때 f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x라고 하는 어떤 그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는데 x라는 집합에 이제 a1, 뭐 b1, a1, b1, c1 이렇게 해서 뭐가 좀 많이 있어요. 이런 원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는 이제 그 뭐 A2, 뭐 B2, 뭐 C2 해가지고 뭐 쭉 다 이렇게 원소들이 있으면 이제 이걸 우리가 대응하는 어떤 관계,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이제 그런 함수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 이런 함수를 정의할 때 리니어하다, 뭐 선형의 어떤 특성을 따랐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F에다가 A를 넣었어. 이게 좀 A는 좀 그렇네. F에다가 x1이라고 하는 걸 넣었어요. 넣었다는 말은 함수를 통해서 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값이 y1이 나왔어요. 그리고 f에다가 x2라고 하는 원소를 넣었더니 이제 y2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전제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이제 그 리니어의 성질을 만족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f에다가 x1하고 x2를 합한 어떤 값을 넣어서 했더니 희한하게도 fx1 더하기 fx2 이렇게 합한 값을 넣어도 각각의 결과에 같은 게 나오면 이게 교수님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함수에다가 x1 더하기 x2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x1, 그 다음에 x2의 결과. 다시 말하면 이 결과가 y1 플러스 y2 이게 될 때 첫 번째 리니어한 성질을 만족시키는 조건이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f에다가 x1에 a만큼의 스칼라, a만큼의 스칼라예요. 이거는 a만큼의 몇 배, 배수를 스칼라를 우리가 이제 곱했더니 스칼라. 그랬는데 그 스칼라 이렇게 쓴 거죠. 그 스칼라를 곱했는데 이 결과가 원래의 x를 넣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스칼라 곱에 대해서는 이렇게 y1에다가 내가 원래 x1을 집어넣었을 때 대입했었을 때의 함수값 y1에 a배를 한 거랑 똑같은 결과를 내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 두 가지 1번하고 2번이 만족을 하면 그때서 우리가 리니어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걸 한꺼번에 알려면 어떤 공식을 알아두면 되냐면 이런 걸 씁니다. 이렇게 써서 A의 F의 X1 더하기 B의 F 잘못 썼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가 X1은 아니고 여기 Y1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X2라고 하면은 B의 X2 이게 결국에는 A의 Y1 플러스 B의 Y2 물론 뭐 요 앞에 있는 요거는 이제 전제가 되겠죠. 요건 전제가 될 겁니다. 요거는 주어지는 전제가 돼야 되고요. 요런 함수가 뭐가 있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요 f가 어떤 함수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냥 일단은 외워둡시다. 요런 식에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만족하는 이런 말이 딱 나오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y는 뭐 알파 x 알파는 0이 아니다.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교수님 직선에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 y 플러스 y는 y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이런 것식은 안 됩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선형적인 요소를 선형에 대한 거를 만족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런 식은. 왜냐하면 베타만큼의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대신에 선형적인 성질을 일부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고 이제 리니어에 대해서는 리니어가 그런 거구나. 다시 말하면 그 additivity 각자의 그 함수에서의 대응하는 값들을 더해서 입력을 넣어줘도 분리해서 나온 결과들을 하나씩 더해줘도 똑같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고 내가 x1이라고 하는 걸 대입 함수에다 집어넣는데 y1이 나왔는데 x1의 몇 배. 예를 들어서 x1이 1이었는데 1에 대한 그 y의 함수값이 1이었어요. 근데 x1에다 1을 넣지 않고 3을 넣었더니 y1도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호모지니어티라고 얘기하는데 additivity 플러스 호모지니어티라는 게 동시에 되는 제가 아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그 부분 이 식을 잘 외워두시면 저런 함수의 관계식이 성립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리니어하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뭐 이왕 나온 김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해보시죠. 이제 시작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y는 x의 제곱이 선형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리니어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아니다 라고 답을 해야죠. 왜 아닌지 볼까요? x에다가 2를 넣으면 그러면 y는 1이 됩니다. 1의 제곱이니까 x2에다가 x에다가 또 2를 집어넣으면은 y는 2의 제곱이 돼서 4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는 거죠.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금방 대입하시죠. y는 3의 제곱이 돼서 9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선형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x 더하기 x1에다가 x2를 더하면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f의 x1에다가 그 다음에 이건 좀 지울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각각이 f의
x2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각각을 더하면. 이제 지금 만나게 했다 그러면은 f에 3을 넣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1, 2가 있었기 때문에 f의 1 더하기 f의 2가 돼야 되거든요. 그 대입을 해보시면 f의 1은 1이에요. 여기 있죠. 예, 여기 f의 1이니까. 그 다음에 f의 2는 4예요. 그럼 5가 나오거든요. 근데 f의 3은 지금 얼마가 나왔다고 했죠? f의 3은 9였잖아요.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지 않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 저희가 이 호모지니어티 뭐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에디티비티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와 y는 x, 그래서 x의 제곱이 비선형이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형에 대해서도 좀 이제 좀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제 선형, 저런 선형에 대한 그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이제 대수를 우리가 배우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벡터라는 걸 이제 배우려고 처음에 전제를 저희가 저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숫자를 많이 구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서 빅데이터, 다시 말하면 뭐 텍스트도 들어가고 숫자도 들어가고 이미지도 들어간다 하는데, 이미지가 입력이 되는 거로 보여지지만 실제 인공지능에 있는 모든 그 계산은 숫자로만 입력이 들어왔었을 때 저희가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거지, 숫자로 들어오지 않으면 컴퓨터가 어떻게 그걸 처리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미지도 결국에는 숫자, 어떤 수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선형 대수학의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선형 대수학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어떤 이미지를 표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컴퓨터상에서 쉽게 구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벡터가 뭐 1개, 2개 이럴 때야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우리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뭐 256 by 256 이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가로의 그 도트의 숫자가, 이제 점의 숫자가 256개, 세로도 256개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만 개수를 쳐도 65,536개예요, 데이터가.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아주 쉽게 좀 처리할 수 없겠냐라고 했었을 때, 복잡한 계산을 할 때도 이런 선형 대수학을 쓰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처리가 됩니다. 뭐 행렬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매트릭스, 벡터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벡터하고 행렬에 대한 그런 선형 대수를 배우게 되면 굉장히 쉽게, 아주 직관적으로 저런 데이터 내용들을 값들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벡터를 사용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다뤄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리고 또 간결하게 계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벡터다. 그 벡터는 선형 대수학, 그러니까 선형적인 어떤 선형 대수를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는 학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형 대수에서 다루는 이제 데이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칼라, 그냥 상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벡터, 그 다음에 행렬, 매트릭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 게 나오죠. 텐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텐서플로우라는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텐서플로우. 텐서플로우가 여기서 말하는 텐서구나, 이제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거죠. 선형 대수학에서 처음 썼던 이제 텐서를 말하는 거고요. 좀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제 스칼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 그 다음에 벡터는 여러 개의 숫자가 구성되어 있는 덩어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스칼라는 숫자 1개, 벡터는 여러 개의 숫자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수학적인 용어로 데이터 레코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벡터라는 게 뭐 별거 아니구나. 그냥 숫자 1, 2, 3 나오면 저건 스칼라라고 하고, 숫자가 2, 4, 6, 7 이렇게 4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상수라고 2냐, 2, 4, 6, 7이 있는데 내가 써먹어야 될 것들이 2, 4, 6, 7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할 거냐? 벡터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 거, 이런 벡터들, 이게 어떤 데이터 레코드가 있는데, 그런 덩어리들이 그런 레코드를 여러 개를 또 이렇게 내가 같이 같이 좀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있는 거.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 저희
저만 하더라도 제 이름, 그 다음에 그 학교의 교번, 그리고 또 뭐 이름, 교번, 그 다음에 또 뭐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뭐 제 사무실 전화번호, 또 휴대폰 번호 이렇게 5개만 있다고 하더라도 저라는 사람의 5개의 숫자로 뭐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 또 숫자로 5개 구성되어 있다 그러고 또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됐다 그러고 우리 전체 학생들이 1년에 한 1,600명 정도 입학을 하는데 1년 우리 학교 전체에 있는 인원이 한 8,000명 되니까 그럼 8,000명 각각의 5개씩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5개 한 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코드니까 벡터라고 하고 벡터 하나의 벡터가 한 사람을 대입하니까 대략적으로 그걸 쌓아가지고 만든 형태가 8,000개를 잘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들면 이제 행렬이 될 수 있겠죠. 예. 이게 그 한 줄 한 줄이 만약에 내 데이터 레코드라고 하면은 8,000줄이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 8,000줄짜리 8,000줄짜리를 좀 더 나눠서 만약에 1학년 1,600명, 뭐 1학년 2,000명, 1,500명, 2학년 1,500명, 3학년 1,500명, 4학년 1,500명, 재학생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1학년을 한 사람의 5개의 데이터 레코드를 1,500개 쌓아놓은 거, 또 2학년 1,500개 쌓아놓은 거, 3학년 1,500개 쌓아놓은 거, 그 쌓아놓은 게 행렬이라 그랬죠? 그 행렬이 4덩어리가 쭉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들을 우리가 텐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숫자 한 개, 숫자 여러 개의 덩어리, 벡터, 그 여러 덩어리들을 잘 쌓아놓은 거, 행렬, 그 행렬들을 또 잘 공간에다가 쌓아놓은 거, 그것들을 우리가 텐서라고 부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칼라는 0차원이죠, 거의요. 그 0차원에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고, 벡터 1차원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고, 벡터도 행렬의 가장 그 특이한 형태의 행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차원 행렬, 그 다음에 3차원, 4차원, n차원 쭉 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텐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0차원도 텐서가 될 수 있고 스칼라 값들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벡터도 벡터 하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이제 1차원의 텐서, 그 다음에 2차원의 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3차원, 그러니까 행렬, 2차원짜리 행렬들이 쭉 쌓여져 있는 그때부터 보통 텐서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큰 텐서가, 그러니까 텐서의 광범위한 범위도 있고, 우리가 좀 많이 부르는 이제 3차원 이상부터를 주로 텐서라고 많이 부릅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저희가 할 건데요. 저희 표 하나를 보면서 스칼라, 벡터, 그리고 행렬, 텐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HR은 이제 휴먼 리소스라고 하는 건데 인력 관리 뭐 이런 것들이고 이직, 얘가 지금 이직을 하지 않았다, 했다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직한 사람들을 1, 그 다른 회사로 가지 않은 사람들, 그냥 계속 일하는 사람들 0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을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한 사람이겠죠. 뭐 1번, 뭐 우리가 이제 사람의 숫자를 썼다 그러면 뭐 3번 이렇게 쭉 써지겠죠. 그 사람의 이제 업무 만족도가 뭐 0.48이고 전년도 평가가 뭐 1점 만점이겠죠. 프로젝트도 이만큼 했고 평균 9번은 이만큼이고 근데 아직 이직 안 했다. 근데 봤더니 서포트 어떤 지원을 하는 부서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연봉이 많은 수준은 아니다. 로우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영업이죠. 영업도 로우, 뭐 마케팅, 그리고 또 IT, 우리처럼 개발하는 사람들, 어카운팅, 회계하는 사람들, 매니지먼트, 운영하는 사람들, 또 세일즈, IT 이렇게 쭉 있는데 뭐 IT라도 작게 받을 수 있는 사람, 이제 크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직군 연봉은 빼고요. 직군 연봉은 빼고 이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의 우리 데이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저 6개의 한 줄을 앞서 했던 개념으로 보면은 요 하나하나의 값은 스칼라일 거고요. 요 스칼라. 그 다음에 요 스칼라들을 모아놨으니까 요 모은 거, 요 한 덩어리. 1번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요 초록색 값은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벡터들을 잘 모아놓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만약에 이제 한 네 번째까지만 이렇게 이 덩어리를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이런 초록색 덩어리들을 네 덩어리를 이렇게 두 덩어리 한번 해보죠. 세 덩어리, 네 덩어리를 이렇게 모아놓은 이건 뭐겠어요?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이제 행렬이 되겠죠. 초록색, 네 덩어리를 모아놓은 요 보라색 이게 이제 행렬이 될 거고. 제가 조금 전에도 행렬을 이렇게 네 덩어리를 모아 자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다음 덩어리를 여기 네 덩어리를 모았다. 그러면은 이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덩어리들이 행렬 덩어리들이 두 개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는 그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텐서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업무 만족도, 그러니까 HR 테이블 자체의 만족도, 평가, 프로젝트 숫자, 급여, 업무 시간 이런 거, 이직 유무들을 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이거를 스칼라, 벡터, 행렬, 텐서로 정의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저거를 다루기가 좋은 거죠. 저걸 다루기 좋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요거 다루기 좋다고 얘기한 거에 첫 번째 또 하나 요소가 있는데 하나 써먹는 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 파일선에서 NP Array라는 게 있어요. 많이 지금도 나왔는데 numpy Array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벡터화 이제 또 행렬화 시켜서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말씀드렸던 거 계속 나오죠. 이제 스칼라라는 게 있는데 이제 숫자 한 개다. 숫자 하나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 급여라고 하면 이제 그 숫자 하나만 딱 나오는 것들이고요. 대부분 다 소문자로 씁니다. 또 소문자로 쓰고 실수 중에 숫자 하나를 쓰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실수예요. 허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허수라는 건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저희가 Z는 A 플러스 JB 이렇게 J가 들어가 있는 이런 여기서 또 이렇게 하나 더 써줘야 되는데 요 앞에 있는 이제 실수만 리얼 넘버를 써서 하는 것들이고요. 요 X라고 소문자로 쓰는 거고 그게 R 리얼 실수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벡터는 아직까지는 뭐 기하학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방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원의 공간에 존재하는 점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HR에서도 맨 처음에 내가 첫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연봉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업무 만족도도 있었었고 쭉 다 뭐 있었잖아요. 이직의 유무까지. 그런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순서가 방향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업무 만족도부터 그 뭐라고 하나요? 이 이직까지 이렇게 순서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방향은 조금 이따가 더 그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때 그때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여러 개의 숫자들이 특정한 순서대로 여기서 특정한이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 개가 그 다음에 특정한 순서대로 모여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칼라들이 여러 개 모여서 데이터 레코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여러 개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죠. 뭐 계속 말씀드린 것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사람한테서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그 여러 개의 데이터를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묶어서 가지고 다니면 묶어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나니까 그래서 묶음을 표현할 때 그 묶어져 있는 그런 거를 튜플이라고 해요. 제가 튜플을 일부러 이렇게 강조해서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파이썬에 튜플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묶음을 이렇게 한 덩어리 여러 개의 데이터 있는 그걸 튜플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묶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 묶어질 때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숫자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숫자 순서가 바뀌면은 내가 처음에 정의한 게 맨 처음에 우리가 업무 만족도였는데 그 다음에 평균 급여였는지 막 정의가 딱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뀌어버리면 다른 값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순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묶음을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레코드 이것들을 선형 대수해서 이제 우리가 벡터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제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보통은 세로로 이렇게 써요. 세로로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서서 써서 하는데 보통 이제 쓸 때 이 기준을 우리가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걸 우리가 이제 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세로로 내려온 건 이제 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행렬로 따지면은 행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는 사행, 일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벡터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아, 저게 무슨 벡터냐? 벡터인데 한 줄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세로로 쭉 이렇게 한 줄로 쫙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데이터를 쭉 쌓아놓은 것들은 열 벡터가 되는 거죠. 한 열. 만약에 한 행으로만 되어 있으면 그건 행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다 데이터가 값이 있어요. x1, x2, x3, x4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행 벡터. 이거는 이제 이거는 1행 4열이 되겠죠. 한 줄,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4열 이렇게 될 테니까 1행 4열인데 우리가 한 열, 하나의 열, 하나의 행,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용어를 써서 이제 이거는 열 벡터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벡터는 기본적으로 세로로 위에서 아래로 써서 표시하기 때문에 대부분 열 벡터입니다. 저희 처리를 할 때.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저게 몇 차원이다. 하나 있으면 1차원, 두 개 있으면 2차원 벡터, 세 개 있으면 3차원 벡터, 이제 n개 있으면 이제 n차원 벡터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n차원 벡터는 n차원의 벡터가 있다. x라는 게 그 안에 있다. 요거는 이제 n차원을 표현하는 그 범위 안에 있겠죠. 앞서서 이직 유무 빼면은 앞에 있는 업무 만족, 전년도 평가, 평균 급여, 그리고 연봉 요까지만 하면은 네 항목 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제 몇 차원이겠습니까? 네 개를 다뤘으니까 4차원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4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4차원에 있는 벡터구나. 이렇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저기다 R을 쓴 이유는 그 4차원 벡터 안에 있는 일단 데이터를 하는 게 지금 R이라고 쓴 이유는 이제 대부분 다 실수값으로 되어 있는 4차원 벡터다. 이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복소수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좀 다른 범위 내에서 쓰여지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행렬이 나왔죠. 앞서서 벡터를 잘 배웠잖아요. 벡터가 세로로 한 줄 한 줄씩 되어 있는데 이런 벡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앞서서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이렇게 쭉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의 데이터를 A코드 기준했을 때 뭐 8개, 또 하나는 뭐 6명만 하면은 6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책에서는 6명을 한 거예요. 이직하는 거 빼놓고 4개의 데이터를 6명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실수의 숫자로 보면은 24개를 한 번에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서서 스칼라는 소문자를 썼는데요. 행렬은 이제 보통 대문자를 이렇게 씁니다.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앞서서 이제 이렇게 좀 써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앞서서는 벡터를 세로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세로로 x1, x2 이런 식으로 벡터를 쓸 때 표기법은 x를 이렇게 2번 써서 제가 2번 써서 일부러 써서 이렇게 진하게 써서 쓰든지 아니면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이제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x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쭉 가서 x의 n 이렇게 세로로 쭉 썼잖아요. 열 벡터를 썼는데 행렬로 표현할 때 요 세로로 쓴 거를 가로로다가 다 가서 이렇게 쌌습니다. 이게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세로로다 표시를 하지 않고 가로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합니다. 가로로다가 쌓아놓습니다. 쌓아놓을 때는 다시 요거를 가져가서 쌓아놓을 때는 잘 기억하세요. 쌓아놓을 때는 가로로 행으로다 열을 행으로다가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교수님 왜 그렇게 하나요? 나중에 계산할 때 때문에 계산을 위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그 열 벡터를 계산하는 방식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쌓아놓을 때는 위에 한 줄 한 줄이 행으로 된 한 줄이 열 벡터를 의미한다.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를 행, 세로를 열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렬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행렬이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 행렬이 하나 있는데 행렬 X를 하나 행렬 A를 하나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행렬 A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요 맨 앞에 써 있는 게 A11 뭐 그다음에 A12 이제 제가 쓰겠습니다. A12, A13 그다음에 A21, A22, A23, A31 3x3입니다. A는 3x3 세 줄씩 있다는 거죠. A32, A33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요 일 앞에 있는 일이 행이에요. 일행에 일열에 있는 여기는 행, 여기는 열 이렇게 뜻인.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뭐겠어요? A의 1, 3이면은 일행, 행, 그 다음에 열이니까 일행 3열의 의미를 갖는 거겠죠. 요거는 뭐겠어요? A는 2행에 3열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거 하나하나는 다 이제 스칼라가 되겠죠. 원소 하나하나는 스칼라가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제 요거를 얘기할 때 요 하나하나에 있는 요 값들, 요거 하나를 A22, 이제 그 행렬의 컴포넌트다, 요소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한 사람의 데이터 레코드를 벡터로 만들 때는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쓰는데, 실제 벡터를 행렬로 바꿀 때는 행으로다가 이렇게 다시 다 배치해서 쌓아놓는다. 왜 그런지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할 때 이제 그렇게 쓰는 게 더 명확하기 때문에 한 거였고, 일단은 그렇게 쓴다라고 여러분들은 정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데이터 레코드 하나만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제 열 벡터 하나로 앞서서 된 대로 표시하면 되겠고요. 앞서서 이제 이런 것들, 이 모양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연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고 기억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나중에 이제 벡터를 쓰는데, 이제 벡터 쓸 때 인공지능에서 그 행렬 하나하나의 행을 우리가 이제 특성 행렬이다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요. 그냥 한 열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의 벡터였잖아요. 내가 어떤 거를 표현하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레코드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가 이제 특성 행렬이다. 행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행을 얘기했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행렬 안에서의 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행렬 안에서의 행을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행렬의 크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6x4 하면은 6줄이고 데이터는 4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X라고 하는 행렬이 있다고 칠 때 A11, A12 쭉쭉쭉 A1 어떻게 되겠어요? 1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그러니까 뒤에 있는 4라는 게 뒤에 요 4의 4가 끝이겠죠. 열이니까. 그다음에 이게 좀 쌓여서 A61, A62 쭉 가서 A66. A가 6으로 시작하는 거에 64가 되겠죠.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에 6 곱하기 4 이런, 거기서 24라고 쓰면 안 됩니다. 6행 4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